네, 더 지체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저희 이번 학부모 간담회는요, 2023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성취도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학원의 운영 방식이 어떤지 설명드리면서 10월 10일에 이제 이야기가 발표가 됐죠. 이제 2028년도 수능 개편한 시안이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시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혹시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학부모님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순서를 조금 나눠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학원 소개 드리면서 저희 과목은 국어, 그리고 국어과 안에 역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과 안에 과학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원과 수학학원, 수학과학학원이 같이 연합한 단과 연합학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만의 어떤 특별한 이제 학생들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학원 장학제도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2028년도에 어떻게 변화된 이제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랑 역사가 이제 하나의 더국어 논술학원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랑 그리고 수학 심화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실적이랑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이 이따가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실 텐데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사람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육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대표님 이제 양력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시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학원 이전까지는 계속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지금도 같이 학원 운영하시면서 이제 학생들 관리랑 수업들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학원의 철학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육 동반자입니다. 학생이 바른 성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혁신하는 학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거는 어쨌든 어딜 보내도 성장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진을 뽑을 때도 저희가 바로 수업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가장 중점인 강점은 바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재미있는 수업, 그리고 세밀한 관리, 혁신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논술학원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분? 논술학원을 보내보시면은 대부분 학원들이 그래요.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책을 요약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요약한 내용대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적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독서 논술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장점은 아니까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어쨌든 보내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책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만 보고 책을 다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읽지 않았으니까 논술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느냐.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 논술 학원이기 때문에 국어 따로 논술 따로 지도하는 선생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논술 같은 경우에도 독서를 꼭 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를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논술은 이제 논술 따로, 그리고 독서는 독서 따로, 그리고 독후감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는 국어, 역사, 그리고 수학, 과학이 있는데요.
국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학년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초등부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논술을 맡고 있으면서 역사를 지도하는 이제 팀장 유진이고요.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역사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강사진과 그리고 이제 국어학원 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조금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이제 문학에서도 외부 지문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외부 지문이 되게 젊은 작가들이에요. 등단한 지 2021년도에 등단했는데 작품은 2022년도 거고. 그래서 요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인 자료들도 저희가 계속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고 있고요. 과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과제가 어쨌든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정적인 과제를 내줌으로써 이 과제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나이대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이 공부를 오늘 이번 주에 이 국어 과제가 했는데 다음 주에는 숙제가 없대. 이렇게 해버리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오늘은 좀 적게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학습 계획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30분 안에는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주된 것은 국어를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과 영어에다가 쏟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과제를 내주고 있고요. 공부법에 근거한 이제 내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대표님도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대표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 저희도 교육을 듣고 있어요.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은 비문학을 푸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많이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법들에 근거해가지고 내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철저한 책임이라고 해서 이건 고등부에 조금 적용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3등급 이하 친구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저희가 국어의 지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제 국존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요, 매주 한 번씩 보충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사용해요. 대개 학원들은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큰 학원들도 있지만 좀 센이라든지 이제 어머님들이 다 들어보셨을 법한 문제집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다 풀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가 풀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계속 아이가 틀린 문제 유형으로 또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계속 풀고 계속 풀고 계속 풀어서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 유사 유형 풀이로 철저한 오답 체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형 분석을 통해서 꼼꼼한 실력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과 과학은 담당 원장님께서 네, 더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는 인근 학원에서, 특히 망포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어머니. 아마 논술학원에서 역사 논술 같이 해가지고 알려주기 정도는 할 거예요. 또 역사 전공자 같은 경우에 되게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알려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진로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도 구하기가 크게 어렵죠. 그래서 수업의 질이 조금 낮은 편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또 역사가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말을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되게 이제 조심하면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수원 여기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그 학교로 이제 정근호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메가스터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다지 강사 영상을 그냥 본인이 수업하지 않고 매번 그냥 보여주기만 했대요. 자기는 수업을 잘 할 줄 모르니 잘하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너네들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들어라. 공교육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시험은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내신은 또 어려워요. 그래 버리니까 학생들이 계속 사교육에 의존을 하고 싶지만서도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구매해서 보죠. 안 보죠. 구매는 하는데 보지 않습니다. 진행률이 9%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수업 자체에도 자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 내용을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복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들도 다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숙제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 오게 되면은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코넬노트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요 기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국어 수업 듣고 오면은 교과서에다가 거의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이 알아요. 하지만 중학교 때는 필기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필기를 막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필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공책에다 쓰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 이면지에다가 막 쓰고 북 찢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중등 기본 자료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동안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모든 수업을 여기에다가 다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다가는 그냥 코넬노트에 페이지 번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24페이지 하면은 코넬노트를 펼쳐가지고 본인만의 사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운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필기하는 경우에는 1학기만 지나도 교과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쵸? 네, 버리다 보니까 이거 배웠는데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은 또 뒤져야 되고 그거 집에 있는데 하고 까먹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학원에 올 때는 무조건 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초등부 6학년 그리고 초등부 5학년 친구들은 논술 위주로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논술도 워딩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초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친구들도 고등학생 친구들도 팬데믹 이후에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뉴스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아이들의 어휘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일찍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언어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배워요. 어머니의 말투, 아버지의 말투, 뭘 많이 쓰는지.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SNS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신조어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배우죠. 그리고 많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신조어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휘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세대가 온 게 아니라 어휘력이 고여버리는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한 어휘만 반복해서 쓰거든요. 헐 대박, 슬퍼도 헐 대박, 기뻐도 헐 대박.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반복되어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하면서 어휘력이 계속 한정적이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굳혀지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한자어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폭넓은 어휘를 접하게 하고자 워딩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한국사 논술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사 논술은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현대사까지 조금 오래된 교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최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 현대사는 문재인 정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친구들도 똑같이 워딩업이라는 프로그램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 라이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친구들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상 예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수행평가를 보는지 수행평가식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사 논술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한국사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더 많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세계사 논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세계사도 한국사도 시험, 내신을 보는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배워놓으면은 내신까지가 이제 걱정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논술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요. 국어와 논술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논술이 2시간, 그리고 국어가 1시간입니다.
그럼 2학년이 되면은 내신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2시간, 그리고 논술이 1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대개의 국어학원들은요, 일단 대학생 강사를 뽑아서, 다 똑같죠? 대학생 강사를 뽑아서 논술도 국어도 다 시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논술 선생님이 따로, 국어 선생님이 따로예요. 조금 대개의 인식이 그렇다시피 논술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글을 쓰는 능력? 중요하죠. 하지만 글을 쓰는 기교만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은 그냥 누가 봐도 빈 껍데기인 글만 쓴다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가장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배경 지식입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수업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오전 수업도 하고 왔었거든요. 오전 수업에서는 일단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세계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원전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오늘 이제 정약용,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논술이지만 대개 선생님이 많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숙제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안 쓰는 친구들 많죠. 학원에서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가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 동안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년 국어. 그럼 2학년이 되면은 3학년 국어를 배우겠죠. 1학기 때는 3학년 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2학기 때는 고등 국어 과정을 배웁니다. 중3부터는 본격적으로, 중3이라고 보지 않아요. 중3은 없습니다, 어머님들. 바로 예비고1입니다. 예비고1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부터는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봐줘야 돼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랑 별개로 독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는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원하는 친구들은 4시간씩도 와요. 책 읽는 거를 생각보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책 좀 읽어라.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난항을 겪는다고 해요. 책을 읽어라. 만화책도 읽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읽느냐? 학생 나이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권장도서 위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조금 아리송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서 다이어리에서는 학년별로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보라색이고, 1학년 친구들은 핑크색,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은 노란색이에요. 이 친구들에 맞는 권장도서 명단을 이제 같이 삽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어머님들께서 망포중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잠원중학교, 영동중학교, 동학중학교도 있고 인근 중학교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근 중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서 보면은 국어 수행평가가 대부분이 서평쓰기예요. 그래서 그 서평쓰기를 위한 책들이 청소년 문학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학으로 다 구비를 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문학만 읽으면 정말 청소년 문학만 읽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인문 도서를 못 읽게 되고요. 자연과학 계열은 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전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마다의 과제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 중학교부터입니다. 사자성어와 어휘를 각 20개씩 암기를 해가지고 자신문제를 시험 보고 있어요. 자신문제를. 왜냐면, 요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정말 집에 가서 하기 싫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성어가 어렵대요. 근데 사자성어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뭐 십시일반이라던가 뭐 토사구팽이라던가 또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사자성어 어휘들이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한자어가 한자어인지 인식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하나 두고 이 어가 무슨 한자일까 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들은 다 물고기만 떠올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자를 그렇다고 저희가 줄줄이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푸시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매주마다 사자성어를 12차 시로 나눠가지고 12달 동안 외우는 사자성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국어학원을 3년을 다니게 되면은 이 서클이 3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단기 암기를 했었던 사자성어가 장기 암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어요. 여학생들은 글씨가 참 예쁘죠. 그런데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응을 쓸 때 획자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논술을 하다 보니까 늘 느끼지만 이응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미음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도 봤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빨리 쓰다 보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이러면 맞춤법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은 미음으로 썼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한번 써봐, 엄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빨리 쓸 때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인지 엄마인지 알 수가 없죠. 글씨체를 교정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씨를 교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도하기는 어렵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전국에서 나왔었던 다양한 기출문제들, 출제율이 높은 이 기출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당연히 활자를 줄줄 읽고 넘기겠죠. 요즘 친구들은 배경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설의 배경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정말 스토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 먹었던 건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근데 너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읽어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마지막에 난쟁이가 굴뚝에서 떨어진 게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건지도 모릅니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스토리로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읽으려고 이제 속독 지도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본인이 속독을 좀 원해가지고 속독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문학을 읽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피엔스라던가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좋은 인문학 도서죠. 서울대학교에서도 무조건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도서들은 다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네, 마이클 샌델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이거 공리주의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건가? 그럼 정의는 공리주의인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 읽으면 진짜로 독후감을 봤을 때 엉망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대충 읽고 독후감을 써서 어떻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세특에 실으려고 하죠. 그럼 엉뚱한 내용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봐도 그 책을 다 읽고 교수가 된 사람들일 텐데 딱 봐도 안 읽은 티가 나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되도록이면은 저나 그리고 국어과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게끔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나누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 중 활동과 독서 후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후감도 써야겠죠. 그래서 독후감은 책을 읽은 데까지 쓰고 가요. 안 그러면 책을 다 읽어야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병에 걸려요. 책이 안 끝나요. 다 안 읽었대요, 계속. 왜냐면 다 읽으면 독후감을 써야 되니까 안 읽었대요. 이만큼 남겨놓고 이거는 왠지 다음 주에 읽고 싶대요. 이러다 보니까 읽은 데까지만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눈썰미가 좋으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보면은 약간 조금 느낌들이 다 다르죠. 첨삭되어 있는 느낌들이 다 다르죠.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는 뭐 첨삭 알바를 써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어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쓴 거예요. 이 친구들. 되게 용기 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게 이제 저거든요. 조금 제가 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써놓으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상처를 받아요. 나 이 정도로 많이 틀렸나? 나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구절은 어떻게 써보는 게 좋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주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대외 활동, 저희 학원에서 가장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육 동반자가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글을 쓰는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본인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못하는 줄 알아요. 해보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그걸로 상을 받는 경험을 한다면 본인이 용기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글쓰기의 시작은 말 그대로 쓰기예요. 써야 돼요. 그래서 쓰게끔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사실 잡아서 끌고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의견도 나누고 글을 썼는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했었던 이 우체국 예금 보험 글짓기 대회는요, 참가자 전원이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죠? 이게 우체국 대회였어가지고 이게 그거래요. 동전 넣는 저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메달이랑 이제 아이들 책이랑 그리고 상장 다 이제 입선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장으로 잠원초 친구들, 태장초 친구들 이렇게 다 상을 받았고요. 요거는 편지 쓰기 대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편지를 다들 어머님들 받아보셨죠? 특히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좀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은 엄마 사랑해요. 뭐뭐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열심히 할게요. 미래에 성공해서 꼭.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 정말 누가 봐도 학교에서 쓰라 그래서 쓴 이야기잖아요. 편지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말로는 엄마한테 할 수 없었지만 편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쓰다가 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여학생들일 것 같죠? 남학생들도 울었습니다. 남학생들도 울면서 자기 안 울었다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내대회에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다 바친 호국 장병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대회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상금제도도 같이 넣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 또 한 가지 과목이 있죠. 역사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포인트죠. 사실 이제 저까지만 해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서울대를 가려면 선택 과목으로 한국사를 무조건 선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다 맞아야 됐어요. 그리고 엄청 어려웠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서울대 친구들이 가려고 다 선택하는 과목인데 한 문제만이라도 틀리면 2, 3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갈 거 아니면 한국사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교육제도가 바뀐 거예요. 어머님들 공통으로 한국사 배워야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하면서 갑자기 공통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이제 뿌듯했거든요. 그래 바뀌어야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졌어요. 절대평가에다가 너무 쉬워졌어요. 요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배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수능에서 한국사가 50점 만점이거든요. 5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이면은 1등급이에요. 초과죠. 4등급이 초과가 되면 1등급이에요. 적어도 한 2문제는 틀려도 1등급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 자녀분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자격증 딴 자녀분 없으신가요? 요거 그 한능검 자격증 기본이 있어요. 그 거의 기본급으로 시험이 쉬워요. 계속 어려워진다. 이번 연도는 진짜 어려울 거다. 하지만 계속 쉬워지고 있죠. 30점 이상이면은요 2등급이에요. 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이래버리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동국대나 성신여대나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맞는 친구들
또 만점을 맞는 친구들한테만 어떻게 해주겠다? 가산점을 부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나는 정말 문과, 엄마 난 진짜 역사 너무 어려워, 싫어, 아 진짜 하기 싫어 해도 수능에서 3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요 대학, 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고려대, 단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이제 선생님 4등급이어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갈 수는 있죠.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 정말 점수 싸움이거든요. 입시는. 여기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이 이제 4등급 밑으로부터 뚝 떨어져요. 원래 1등급이면은 50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4등급부터는 47.5, 그리고 5등급은 45점입니다. 이 점수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꼭 역사를 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한국사 하는 거는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미친 짓이에요. 고등학교 때 한국사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끝나야 돼요. 고등 내신 한국사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1등급 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신은 차라리 단기 암기로라도 바짝바짝 해가지고 아니면은 특강이라도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능 때문에 한국사를 붙잡고 있는 행동은 너무 바보예요. 국어, 수학, 영어에다 차라리 그 시간을 더 쏟아야 돼요. 한국사 할 시간에 자기가 맡고 있는 이제 선택 과목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중학교 때까지, 특히 이제 저희 중3 친구들은 예비 고1이라 그랬죠? 예비 고1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생이 되는 그 겨울방학에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이, 이제 저는 고향이 수원이 아닌데 조금 충격 먹었던 게 정말 한국사 점수 평균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여기 수원이 뭐 구태여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수원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평균 50점 넘은 학교가 많이 없어요. 거의 47점 이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100점 만점입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내신이니까 100점 만점인데 50점이 안 넘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 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여학생들도 시간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적응 좀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 알아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리죠. 4월에 중간고사 봅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무섭게 바로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가 지금 현재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모든 이제 그 과정이 같아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중간고사예요. 한 달 만에 그걸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너무 바보짓 아니겠어요? 내신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요. 대입이랑 직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특강이 진행이 됐었냐? 저희는 1년에 총 6번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1학기 중간 기말이 진행이 되는데 중간고사 때는 중등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는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학중학교를 제외하고 인근에 있는 이제 영동, 잠원 그리고 망포는 중간에서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때 대신 범위가 빵 하고 방대해지죠. 그래서 그 방대해지는 양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말 내신으로 해서 넉넉하게 8주까지도 잡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꾸준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3주죠. 3주 안에 이제 다음 2학기 때 배울 단원들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여름방학 특강은. 기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끝에 맞춰서, 망포중학교 학부모님들 계시죠? 망포중학교가 조금 이례적이에요. 학교 선생님께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이 2학년 친구들 이번 중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아이들 정말 눈물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기말 때도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조금 이례적으로 망포중학교에서 부록책까지 가져와가지고 한국사 원래 과정이 조선 후기까지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철종까지가 끝이 나요. 고종부터는 사실 고등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종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부록 교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와, 이분 진짜 의지가 활활 타오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범위를 강대하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당연히
고종까지, 쇄국 정치까지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은 한국사는 없어요, 따로. 왜냐하면 저희가 전범위 한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이제 현대사까지 끝까지 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 과정상 조금씩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가적인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좀 집권하신 분이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만 따로 이제 보충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범위 한국사는 겨울방학 2달 동안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간기말, 여름방학, 중간기말, 여름방학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징을 조금 잡자면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어쨌든 역사 대부분 때를 쓰면서 가기 싫다고 어머님들이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 이제 국어 수업을 듣다가 오는 친구들은 저를 아니까 좋게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때를 쓰고 아 싫어 하면서 오는 친구들도 웃으면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재미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력을 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학원이 노는 곳이 아니잖아요.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얘 놀고 온 건가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이제 타이트하게 진도를 나가고 나면 그 진도에 대한 시험을 그 다음 차시에 진행을 해요. 그 점수를 어머님들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본 테스트 점수, 기출문제 개수 다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려요. 커트라인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 혹시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가지고 자고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면은 일단 당연히 저희가 액션을 취하죠. 일어날까? 최대한 좀 학생한테 맞는 방법으로 학생을 깨워줘요. 근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머님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문자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가 학생한테 똑같이 가요. 그게 좀 엄청난 긴장감이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식의 메타인지 성장 방법인데요.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해서 봐야 돼요. 엄마한테 유독하게 요즘 집에서 밖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학원 선생님한테는 안 그런다는데 집에서는 막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난 엄마가 편해서 그랬지. 본인의 행동을 또 남이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럼 막 속으로 욕해요. 저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를 제3자의 눈에서 우리 친구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충격도 받고 무안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그 문자가 본인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아 숙제를 안 했다고 그대로 쓰셨네, 큰일이 났다, 해봐야겠다, 테스트 통과 못한 거 재시험 점수까지 보내주셨네,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체 교재로 손글씨 노트 제공하면서 모든 수업 영상, 동영상으로 다 풀영상입니다. 편집하지 않아요. 이제 역사 수업하면은 어머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 비속어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외우는 방법으로 조금 비속어나 막 그런 말들로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저희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없었던 그 세대라서 지금은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당연한 인문학 과목을 알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저급한 언어로 내가 배워야 되나? 국어 강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표현으로 그리고 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표현조차도 제가 쓰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했다, 새로운 나라가 개창되었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휘력까지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제 역사 그리고 국어 설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